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중국을 배우고 있죠. KB증권 박수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흥행 보증수표 박수현 팀장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중에 1인. 자, 오늘도 이 중국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사실 반도체의 제재에 대한 거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한데 그것보다 먼저 짚어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지금 미국도 뭐 부채한도 뭐 협상안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네. 중국은 잠잠하다가 네. 제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양회 끝나고 나서 가져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중국이 생각보다 경기 부양 의지가 없고 네.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 기조가 이렇게 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확실히 뭐랄까 보고 있던 지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중국도 이 부채 상환에 좀 문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에 문제가 있다는 네. 건 돈을 안 갚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누가요? 지방 정부가 안 갖고 있다고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네. 지방 정부 산하에 있는 국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안 갚아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갚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네. 이게 만기일이 뭐 19일이다 그러면 네. 뭐 21일, 그러니까 이틀 뒤, 3일 뒤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최근에 두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외국인들 비중이 높은 홍콩 증시 이런 데서는 네. 사실 금융주들 좀 낙폭이 크게 형성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내가 지금 홍콩을 통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중국 지방 정부가 돈을 안 갚는 이틀 동안 안 갚는 일이 발생을 하면 자금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디폴트가 맞죠. 네. 왜냐하면은 만기 일자에 네. 상환을 안 한 게 맞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4시 이전에 상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 4시예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넘기는 것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중국의 우리가 왜 고질적인 부채 문제가 네. 다시 한번 부상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들이 지금 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갚을 돈이 없으면 아예 못 갚아야 되는데 뭐 이틀 있다 갚고 이거는 또 갚을 돈이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국의 좀 요상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는 어떤 상식선에서 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중국이 이 지방 정부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 같은 걸 조달해서 네. 국유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특수 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LGFB라고 해서 네.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LGFB라고 많이 우리가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재밌는 게 지방 정부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네. 대출을 해서 국유 기업들한테 인프라 투자를 해라고 네. 해서 지시하는 자금들을 줍니다. 어. 근데 이 담보물들이 대부분 부동산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그렇죠. 이걸 상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거를 메꾸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도 또 부동산이랑 연결되는데 네.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60% 정도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가져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도 이 부동산에 연결되어 있고 네네. 이 부채를 상환하는 어떤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담보물도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랑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코로나 때 줄곧 죄송해요. 계속 네. 떨어져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문제가 저는 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이 창구 중에 하나가 특히나 뭐 은행이나 여러 기관들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요게 문제가 안 터지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한번 이러한 이슈들이 생길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양회에서 네. 우리가 부양을 기대했는데 부양의 부자도 안 나오고 네네. 막 리스크 관리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긴 한가 보다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런 게 나왔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놓고 보면 지방 정부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구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국유 기업들한테 주고 그걸로 국유 기업들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낮으니까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용권이죠. 이용권.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어쨌든 이용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꾸 연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럼 이틀 뒤에는 어떻게 갚았냐. 이틀 뒤에는 누가 산 거예요? 그게 좀 재미있잖아요.
이 그 채권을 주로 사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네. 그러니까 LGFB에서 발행한 채권을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상업은행들이 대부분 삽니다. 중국의 은행들이 이 채권을 사줍니다. 날짜 맞춰서 사주면 되지 왜 날짜를 안 맞춰서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을 이런 거죠. 주로 만기가 이제 딱 맞춰서 주는 게 맞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입김이 들어가면 봐줍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이 특정 기업한테 네. 원래는 해줄 수 없죠. 왜냐하면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을 할 수 있는 기업과 할 수 없는 기업들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해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자금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중국 그러니까 지방 정부 국유 기업들이 돈을 못 갚고 있지만 결국은 한 하루 이틀 내면은 그 상업은행들이 해결을 해주더라.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는 해요. 네. 대부분 다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는 거야 뭐 이미 발생한 일이니까 네. 그렇다고 쳐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네네. 이게 연쇄적인 반응으로 가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은행이 부담을 다 짊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은행이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네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 나눈 것처럼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히 중국 정부가 제가 중국이 이렇게 계속 봐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중국이 어찌 보면 개혁 개방이나 시장 개방을 늦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여러 사례를 보고 참 스터디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은행들을 코로나 기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네. 부실 자산 비율을 계속 내려오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아, 그 힘들 때도. 네, 네. 그래서 제가 양회 때 중국이 리스크 관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은행의 건전성 지표랑 수익성 지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네. 수익성 지표는 계속 떨어지는데 님 같은 거. 네. 근데 건전성 지표인 NPR 레이쇼 같은 건 계속 오히려 그러니까 님도 떨어지고 NPR 레이쇼도 떨어지는 거죠. 네네. 이건 원래 사실 거꾸로 가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부실 자산들을 잘 정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실 자산을 떠안아주는 구조인데 버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지금 당장 놀랄 거리는 아닌 거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터질 줄은 아셨고. 네, 그거는 다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네네. 일단 시장에 그래도 이렇게 디폴트 이슈가 생기면 또 헝다 이슈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다들 좀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노이즈를 좀 만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정말 시스템 리스크로 가서 네. 중국 자체가 아예 붕괴되는 사태인가? 그거는 아니다. 근데 그 기조를 보면은 여전히 부양은 약간 요원한 거네요. 네, 부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올해는 이런 부동산 연결되어 있는 부채들을 정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그 중국인들의 소비도 좀 시원하게 늘어날 텐데 그것도 좀 요원한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소매 판매도 완만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가격도 뭐 대부분의 중앙 정부가 그렇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원하는데 중국은 그것보다 조금 더 기울기가 더 낮지만 곡선 자체는 그래도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는 것처럼 딱 시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몇 시간 있다간가 갑자기 중국이 뒤통수를 빵 때렸죠. 마이크론의 보안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주요 기관들은 마이크론 그 디램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걸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저도 중국을 보지만 그 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같이 보면서 그 이제 산업 보는 애널리스트가 내린 결론을 저도 상당히 동의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이 어쨌든 시장이라는 이 파워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상당히 좀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뭐냐면 마이크론이 중국 안에서 이 비중이 한
11%가 되거든요. 전체 그 디램 시장에서. 네네. 그러면은 원화로 환산하면 한 4조 원 정도가 돼요, 규모가. 네. 그러니까 이 4조 원을 딱 테이블에 얹어놓고 네. 자, 이거 미국에서 뺏었어. 누가 가질래? 그러니까 네. 이 묘하게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글로벌에게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는 사실 동맹국인 미국이랑 함께 가는 거라 뭐 아예 여기를 등지고 갈 수는 없겠지만 네. 사실 이게 돈을 버는 것과 네. 또 이게 항상 복잡 미묘한 거지만 내가 정치적으로 동맹을 함께 하는 거가 같은 이익을 늘 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덜란드도 중국을 장비 공급을 하겠다 했다가 또 안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여기 ASML이요? 네, ASML이요. 여기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뒤에 이제 일본 쪽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 마이크론 제재한 거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고사양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 뭐 엔비디아도 있지만 네네. 반도체 주가가 좋았던 거고요. 저사양은 중국의 뭐 YMTC 이런 중국의 네네.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양지 메모리. 네, 공급이 네. 가능합니다. 근데 양지 메모리가 그 디램 기술력이 따라올 수 있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사양 쪽은 네. 네, 양선이 지금 가능하긴 합니다. 그때 제가 국산화열 같은 거 네네. 차트 보여드리면서 아, 말씀드렸던 예. 적이 있는데 노광 쪽을 제외하고는 네. 국산화열이 그래도 거의 3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아예 불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마이크론을 매출 비중을 쭉 중국이 추세를 보면 줄여왔어요. 이렇게. 네네. 의도적으로 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줄여왔고 그거에 따른 대체제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이 4조 원이라는 규모를 네, 누군가는 굉장히 탐낼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국가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마이크론의 빈 공간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게 딱 나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든 그걸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러니까 요 규제를 하고 네. 이틀 정도 있다가 일본의 장비 특히나 중국이 국산화를 지금 절대 할 수 없는 노광 쪽 장비를 네네.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일본이 제재안을 내놨어요. 네. 중국에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뭐 나라의 이 제품이 아예 없는가? 아닙니다. 네덜란드에 아까 말씀드렸던 ASML이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ASML이 하지 않을 것인가 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단정지어서 보기는 어려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ASML도 네. 중국 안에서의 이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어서 네. 이들 실제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는 조금 애매한 노선을 계속 갔으니까 미국에도 어느 정도 애매한 노선을 가면서 이 시장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 같고 중국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같은 동맹국이니까 네네. 여기에서 역할들을 줄이면서 다른 나라들한테 당근을 주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 안에서의 어떤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본인들은 이제 구매력이나 이 시장을 쥐고 있는 거니까요. 이러한 좀 전략들을 펼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의도하는 전략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산업 애널리스트 분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니까 전개는 어떻게 될 걸로 좀 예상을 하세요? 지금 아직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얽혀 있어도 쉽진 않지만 우리가 언론상의 보도나 그냥 체감적으로 보기에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이랑 반해서 이러한 뭐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어? 중국의 물량을 전량 공급하고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데 네.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아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뭐 앞뒤 안 맞는 행동들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되게 재밌는 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원래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갑자기 디리스킹이라는 디리스킹으로 단어로 바뀌었죠. 바꿉니다. 네. 이게 수위를 한 단계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이 공급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공급망은 인정하지만 여기서 뭐 공급하는 핵심 광물이나 여기서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게 이제 디리스킹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수위를 한 단계 낮춰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중국 너는 빠져 이런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시장을 미국마저도 버리기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동맹국들한테 모두 다 우리는 조금 수위를 한 단계 낮췄는데 그래도 너네는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걔네랜다. 걔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내로남불이 항상 있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그래도 시장을 좀 일부 네. 일본이랑 미국에 있던 것들을 다른 나라의 어떤 주요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중국의 전략과 지금 이 안에서의 조금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 변화들 네네.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소비 부양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하반기에 그럼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네. 중국이 기업이익은 사실 14%대여서 네. 증가율이 EPS 그로스가 EM에서 꽤 괜찮은 편인데 네. 멀티플은 꼴찌다. 네. 너무 저평가다.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 이유가 중국의 소비가 안 좋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중국의 소비만 좋으면 네. 이건 좋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네. 제가 소비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일부러 찾아낸 건 아니고 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20%가 넘었죠? 네,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은 실업인 상태. 그래서 굉장히 이쪽이 소비를 이끌고 소비 성향이 강하니까 이쪽 분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서 어떡하지? 고민도 되고 중국은 이게 속된 말로 마사지 한다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통계를? 네. 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거든요. 그러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의구심을 제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중국은 사실 고용 데이터를 막 디테일하게 많이 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네네. 숫자를 가지고 그냥 과거 추세를 보고 좀 가늠을 짓는데 제가 요번에는 각 산업별로 중국의 임금 데이터를 다 뜯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 2017년부터 19년 평균 대비해서 가장 최근자가 2021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2021년은 이제 코로나가 생긴 이후 영향력을 받고 있었을 때니까 주요 이제 업종별로 코로나가 없던 기간 대비해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만큼 임금 낙폭이 나왔는지 네. 이 순위를 쭉 그려봤더니 서비스업 중에 중요한 산업들이 대부분 임금 마이너스 폭이 네. 30% 이상입니다. 그 서비스업의 주요 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뭐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거요? 아니면 일단은 뭐 식당은 아닐 것 같은데. 식당도 사실 생각보다 뭐 좋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사실 농수 산업 같은 것도 여기 네네. 들어가고요. 네. 농수 산업은 마이너스 60%입니다. 임금 낙폭이. 네. 그리고 엔터 레저 같은 것도 많이 빠졌고요. 네. 우리가 리오프닝 하고 괜찮아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임금의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것들. 네. 중국도 사교육을 규제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뭐 IT 텍 이런 것도 생각보다 낙폭은 좀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합쳐보면 뭐냐면 건설업, 레저, 운수 이런 것들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중국의 고용에서 그러면 이러한 낙폭이 컸던 산업들 비중이 얼마인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47% 정도가 나옵니다. 절반 가까이. 네. 그러니까 거의 낙폭이 30% 이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도 해석이 반대로 가능하냐면 리오프닝이 천천히 완만하게 회복 중이지만 네. 이 회복이 진행되면서 이 절반 정도에 가까운 고용의 낙폭이 컸던 분들은 임금이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또 하나의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거예요. 임금이 100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코로나 때 50으로 빠졌어요. 네. 이게 120으로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100으로 가는 과정은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중국 소비 데이터랑 비슷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소비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는 임금이 너무 더디게 올라오고 고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이는 효과가 없는 건데 이제 임금이 100으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정말 확연하게 소비가
그래도 개선되는 폭들이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 레저, 운수가 네. 임금이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임금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면 네. 이쪽 산업을 우리는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들이 100%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이걸 넘어서는 순간 지금부터 좀 시작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산업 하나하나별로 이 영향력을 보기는 조금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불고 나면 그때보다는 개별 종목을 좀 산업별로 디테일하게 보는 게 더 좋은 그림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 종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매하시진 않으니까 네네. 큰 그림상 저는 지금 서비스업 기반으로 한 임금 회복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이미 와 있거든요. 네. 이게 조금 3분기 중에 더 명확하게 나오면 이제는 재화 소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재화 소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관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네, 그렇죠. 네, 이런 쪽의 소비가 이제는 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늘어날 수 있겠다. 이것도 반도체에는 좋은 이슈인 그럼요. 거죠. 네. 그래서 이래저래 반도체를 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중국 안에서도 네네. 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이 CPI가 지금 0.3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네. 서비스업 물가는 그래도 올라가요. 네. 서비스업 임금 같은 게 제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화 그러니까 상품을 사는 거 정말 물건 사는 거는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요게 사는군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업이 개선되면서 임금이 올라간 이후에 이제 물건을 사는 사이클이 네네. 그러니까 재화 소비가 이제 올라가면서 소매 판매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CPI도 정말 디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낮은 레벨인데 그걸 하반기로 보시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그러면 하반기에 그게 딱 100%가 되는 거예요? 딱 100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추세선으로 대강. 그려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늘어났던 그 정도 추세를 봐서 제가 그래도 1~2% 정도 낮췄어요. 네네. 그때보다 속도가 조금 더딜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추세를 쭉 그려보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100 정도의 레벨은 근저에는 갈 수 있겠다라는 그 숫자들이 좀 나와서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재화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들은 생길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또 그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쓰긴 하지만 네. 속된 말로 중국 정부가 쪼고 있는 대상이 있죠. 쪼고 있는 데서 IT? 네, 빅테크. 네. 네. 그래서 고용을 많이 늘려라고 막 쪼고 있고 네. 실제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문서를 냈어요. 네. 문서를 내서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3천만 명 정도의 고용을 일으키겠다. 3천만 명이요? 그런 데이터를 그 숫자를 막 문서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근데 실제로 가능할지는 네네.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면서 그래서 정부에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부도 실제로 옆구리를 계속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들이 결국은 고용을 막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체 고용에서 이 기업의 특징으로 나눠서 보면요. 네. 국유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밖에 안 돼요. 그래요? 절대 다수는 민간 기업들이 고용을 만들어줍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여기서 덩어리가 큰 게 사실상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고 그리고 그 청년 실업률이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기억을 좀 돌려보면요. 중국이 산업 규제를 엄청 했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터지고 게임도 규제하고 네. 교육도 규제하고 네.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규제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약가이나 공동부유 때문에. 맞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말한 산업들이 다 지금 청년층 대졸자들이 네. 주로 취업하는 데예요. 그리고 핀테크 이런 네네. 쪽. 주로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이잖아요. 네. 헬스케어, 핀테크, 뭐 그쵸. 게임 이런 네네. 쪽. 근데 이쪽이 정부 규제 때문에 고용을 못하고 감원을 했죠, 오히려. 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뒤에 이면에 이거를 많이 놓쳤는데 중국이 글로벌리 유니콘이 가장 많이 매년 창출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동력을 다 잃었어요. 그렇죠. 이 산업들에 파생돼서 다 유니콘들이 나오고 스타트업이 다 육성이 되는 건데 네네. 스타트업 시장이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엔트그룹 하지 말라는데 내가 창업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사실 대졸자분들이 주로 스타트업을 지향하잖아요. 새로운 기술력을 네. 가지고 아이디어로 이제 투자에 이렇게 승부를 보는 건데 그러한 시장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쪽에서의 그 빅테크들을 이제는 규제하지 않고 사실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쪽이 고용도 많이 하고 사실 그 빅테크들은 우리가 거의 그 비전 펀드 역할을 한다고 봐도 뭐 무방이긴 했어요. 중국에서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요? 네, 네네. 왜냐하면은 VC처럼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랬죠. 네. 문어발식으로 모든 산업에서 스타트업들 뭐 시드머니도 넣어주고 사실상 여러 가지 육성 비즈니스들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면 청년층 실업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서비스업 납폭이 컸던 것들이 좀 올라오면 재화 소비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네. 정말 다행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굉장히 안 좋지는 않아요. 뭐냐면 준공이 마이너스 30까지 갔던 게 네. 준공이 이제 플러스 20까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준공이 돼서 내가 아파트를 이제는 약속했던 시기에 받을 수 있으면 네네. 뭘 해야 될까요? 가전 가구 사야죠. 사야죠. 네, 이제 어. 물건들 사서 넣어야죠. 이 김에 차도 바꿔야죠. 저 원래 이사할 때 차 한 번씩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 기분상. 아, 기분상. 네.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네, 차도 그런 게 바꿔야죠. 좀 있죠. 그래서 재화 소비가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랑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그래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2018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인 분들 몇몇 분을 이렇게 누가 초청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저도 그 모임에 함께 있었는데 그때 중국 분들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핸드폰을 최소 2개 이상 3개까지 들고 있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애플 하나, 샤오미 하나, 뭐 오포 비보 하나 이 정도 꼭 2개 내지 3개씩을 다 들고 다녀요. 진짜 핸드폰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3개씩 들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재화를 안 사고 있으니 이게 안 됐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빅테크 쪽에서의 고용이 늘어나고 규제가 풀리고 사람들의 임금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좀 올라오게 되는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은 좀 소비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준공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 이사 가면 가구 바꿔야죠.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나타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게 좀 하반기 3분기 말 4분기 초에 좀 같이 많이 겹치는데 네. 또 시장이라는 건 먼저 이런 거를 선반영하니까 지금 또 하반기 저희 얼마 안 남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좀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네,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사줘야죠. 중국 쪽에서 사줘야죠. 우리 아무리 좀 마음속으로는 좀 밉다고 하더라도 또 실리는 챙겨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망까지 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수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